올해 들어 세무사회와 플랫폼 서비스 3.3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직역단체와 플랫폼 서비스 간 갈등이란 점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건과 닮은 꼴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결국 승부가 나야 끝나는 운명.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세무사회와 3.3 측 간 갈등을 살펴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 형제 간 나눠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시 유의점을 완벽한 상속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년간 법조계에선 법률 서비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세금 신고 환급 서비스 플랫폼 3.3 측과 한국세무사회 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며 제2의 로톡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마감 기한이 임박해오던 지난 5월, 더 낸 세금을 찾아주겠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세금 신고와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3.3에서 보낸 광고입니다. 세무 회계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2020년 선보인 3.3은 복잡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개발됐습니다. 3.3은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렵고 세무사 고용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급성장했습니다. 4년간 누적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환급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3.3은 불성실 신고, 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국세청에 고발당하며 탄탄대로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먼저 세무사회는 3.3이 홈택스 수입 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게 하기 위해서 가공경비를 계산하거나 세법에 맞는 검토도 없이 홈택스상 신용카드 거래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무사도 아니면서 납세자를 대신해 환급 등 세무신고를 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뿐만 아닙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과 27일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3.3을 신고했습니다. 납세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는 강한 목소리를 내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국민을 기만하고 피해를 끼치는 세무 플랫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3.3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 법률이나 규정 다 준수하고 있고요. 세무사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사실 저희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게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어떤 사례들이 있고 실제 피해 사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의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고 이것 사실 없는 것으로. 또한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위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문자를 보낼 때 변호사 검토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과대나 과장 광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선 주장하는 게 환급액이 있다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실제 보니까 환급액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홍길동님의 또래 사람들은 평균 얼마의 환급액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평균이라는 단어 다 빼버리고. 이 같은 논란 외에도 세무사회는 3.3이 최근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를 두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3.3은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3이 지난 4월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서자 세무사회는
3.3의 불법행위에 동참해 징계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징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세무사회는 3.3의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3은 세무사회와 갈등을 빚을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한다면 저는 세무사들랑 갈등할 생각이 없거든요. 오히려 세무사분들 만나면 오히려 저희를 수익 창출의 공간을 이용하셔라. 저희는 더 상생 서비스를 더 확대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관계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 세무사와의 상생 모델은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렇게 세무사 직역을 위협하는 건 민간 플랫폼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AI 기술 등을 접목해 세금 환급 같은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인데요. 국세행정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그만큼 생계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세무사업계, 돌파구는 없을까요? 석대성 기자가 세무업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300만 명. 이 가운데 배달기사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이른바 N잡러를 포함한 인적 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겐 약 1조 원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N잡러는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병행하며 소득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종소세 신고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텍스테크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조회부터 계산, 신고까지 무료로 해주는가 하면 세무사와의 파트너 제휴로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저가의 기장료를 앞세운 플랫폼이 시장을 파고들면서 세무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기존의 세무사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 기장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지방은 또 괜찮아 아직도. 수도권에서 내가 기장만 해가지고 세무사로 성공하겠다. 그런 시점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민간 텍스테크가 직역을 넘보는 상황. 여기에 대해 공공과도 경쟁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 2년간 300억 원을 투입,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에 착수했습니다. 수입 금액부터 납부,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 체험 서비스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종소세에 달을 맞은 지난 5월엔 AI 국세 상담을 최초로 도입했는데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상담 건수는 63만 건에 이릅니다. 전체 상담의 약 75%를 AI로 대체했습니다. 간편 신고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고 기존의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각종 신고 신청에 대해서 납세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장 시장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국세청의 이번 개편 틀은 맞춤형 홈택스. 실제 서비스는 이보다 더 세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텍스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환급 서비스는 물론 누락된 세금 납부 내역을 추후 신고해 환급받도록 하는 경정 청구도 AI가 곧 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까지 세무사 영역을 침범하는 형국. 세무사 업계 입장에서 더 크게 우려할 점은 국세청이 탑재할 AI 서비스의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질지 가늠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가들을 위한 플랜을 짜고 어떤 실행을 옮기고 하는 것은 세무사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야 합니다. 베이비부 세대들이 자기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 대 인공지능, 직역마다 노동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무사업계는 어떤 전화위복을 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무업계가 겪는 어려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세무업계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곽장미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세무사 업계의 대표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지금 세무 플랫폼 3.3과의 갈등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이 3.3 운영사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3.3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업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러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 3.3이 표방하는 그 3.3 앱의 편리함, 기술적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앱이라는 게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네.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저희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 3.3 앱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마치 환급세액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납세자에게 이렇게 공지를 해서 납세자를 오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수익 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원천징수 영수증만 가지고 환급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환급세액이 아니고 예상 환급세액을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나중에 그 환급세액과 틀렸을 때 그러한 차이에 대한 어떤 가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3.3 측에서는 전혀 책임이라든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요. 일단은 그 세무사법 2조 2에 알선금지 조항을 일단은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백한 법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3.3 같은 이런 세무대행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그 로톡에 문제가 있을 때 저도 세무사로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봤어요. 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다양성이 요구되고 수요가 이렇게 다양화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세무사 업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전문가 업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사들도 이 직역 안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본인만의 특장점을 개발을 해서 사회가 변하고 다양해질수록 본인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AI라는 게 수치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AI가 할 수 없는 수치화할 수 없는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오히려 우리 업역을 확대시키는 어떤 반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국세청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세무사들의 좀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항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뭐 꼭 지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새로운 환경이 항상 이렇게 있고 그럴 때마다 일단은 그거를 거부하고 이거를 규제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게 어떤 사회의 어떤 틀 안에서 법적인 근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저희 세무사들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 지식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심화의 과정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AI에게 기초적인 단계를 학습을 시키고 저희 세무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고도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어떠한 그러한 컨설팅을 저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시간도 여러 가지 비용도 절약되면서 효율성을 극화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세무사 업계는 그렇게 녹록한 환경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자격사들도 다 역시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납세자의 어떤 편익을 고려한다는 어떠한 그런 거를 대의로 하면서 결국은 그 3.3 앱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3.3 앱을 이용하면 마치 내 환급세액이 굉장히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과대 광고하는 거는 정말 세무사로서 너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우리 회원들과 함께 납세자의 그 편익 제고와 그리고 사회의 혁신의 어떤 그 대세를 따르면서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힘의 원리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나서서 이러한 그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납세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한국세무사회와 3.3 측의 갈등 빠른 시일 안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법률 상담 등을 한 변호사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부당하다는 지적인데요. 변협은 경찰이 무분별한 수사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료계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명 이상의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 변호사들로 여기에는 의협의 전현직 법제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변협은 경찰 수사가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객과 상담했다고 변호사를 압수수색했다니요.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고객과 상담했다고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하겠다니요. 인권 침해입니다. 누구도 변호사를 조력을 구할 수 없게 한다면 이게 전체주의 체제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변협은 이같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할 경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의협과의 연대에는 다소 선을 그었습니다. 직역단체로서의 연대가 아닌 누구든지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직 단체로서 연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인 국민에 대한 조력을 제공할 그런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벌써 3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갈등의 여파가 법조계로까지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완벽한 상속, 지난 회차에서 허윤규 변호사님과 이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지적장애 형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후견인을 지정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있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협의 내용도 법원이 납득을 해야 최종적으로 인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민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오늘은 법무법인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이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남은 재산 당연히 나눠야 할 텐데 그 유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나누어지고요. 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요.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유언도 없고 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은 유언이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유언이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에 따라서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될 텐데 혹시 뭐 유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뭐 유언을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언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유자라고 합니다. 네, 수유자. 유언을 예. 통해 재산을 받는 사람인데요. 네. 그 수유자는 본인이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유언이 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 역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유언이 없었다 한다면은 이 공동 상속인 간 재산 분할 이 절충에 들어갈 텐데 또 자칫하다가 내 권리를 또 못 찾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방식이나 형식은 없지만 네.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네. 한다. 예. 만약 상속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되고요. 네. 또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요. 예. 그 특별 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예, 그 지난 회차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하고 또 이 미성년자도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일단 이 협의할 상속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좀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네. 다만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재산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증여된 재산은 또 상속분의 성급 이렇게 또 보지 않습니까? 이 협의 과정에서 이런 특별 수익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상속재산 중에 이제 뭐 일부만 한해서 또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네. 남은 재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야 예, 되는 또 협의를. 문제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상속재산 분할 시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 상속세나 취득세 등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분담할지도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뭐 싸우지 말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우리끼리 그냥 먼저 좀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 재산을 좀 나눠놓자. 네. 뭐 이렇게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말이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네, 이게?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상속권이란 것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망하시기 전에는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재산을 잘 나누자라고 협의를 하거나 혹은 나 재산을 안 받겠다 상속 포기를 한다 해도 이는 효력이 없고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인들끼리만 이제 떠든게 된 거죠. 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얘기가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고 하면은 뭐 유류분 청구권 뭐 이런 거는 포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도 상속권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이러한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뭐 언제까지 뭐 상속재산을 뭐 자녀들끼리 합의해라 뭐 이런 뭐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뭐 그런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멸시효에 제한이 있는 유류분과 달리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그 상속 재산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예.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겨서 뭐 처리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상속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만 그 가산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안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근데 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미리 납부를 하셨다면 사실 네. 이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 꼭 그 기간에 제한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 오늘은 자녀들이 당사자가 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이유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도 좋은 정보가 아니었나 싶고요. 완벽한 상속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거나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서 재산 갈등 잘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